그러면 이번엔 다음 단원인 파동인데요. 이 파동과 관련돼서는 우리 좀 교과서랑 많은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파동은 하나의 현상인데요.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 자체를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의 전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용어는 파원이라는 용어인데요. 파원. 이 파원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파원은 파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발생시키기 위해서 진동하면 돼요. 그래서 파원은 진동을 할 겁니다. 파원이 진동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진동과 관련된 요소인 주기, 진동수와 진폭을 결정할 겁니다. 진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파원의 형태에 따라서 파동이 어떤 모양으로 뻗어나갈 건지를 결정을 할 건데, 자, 어쨌든 이 주기와 진폭을 결정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파원이 결정하는 요소는 파동이 전달할 에너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용어는 매질이라는 용어인데요. 매질. 우선 알고 있어야 될 건, 매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매질로서의 특성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질이라고 하는 녀석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이 매질로서의 성질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것 두 가지 예가 있었죠. 공기와 그리고 물. 공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온도가 차이가 나면 매질로서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깊이가 변화하면 역시 매질로서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매질은 무엇을 결정하냐라는 건데,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매질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 결정이 됩니다. 전파 속력, 전파 속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파원은 파동을 만드는 장치,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우리 파동의 종류로서 두 가지만 볼 겁니다. 파동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을 가운데 O자처럼 생긴 기호로 표기를 할 건데, 이거 많이 치죠, 채팅으로. 근데 얘 실제적인 의미는 수직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얘는 수평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파동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한 경우에 우리는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부르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한 경우에 이런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B 그리고 S파라고 하는 건 지진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종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듣고 있는 소리 그리고 피파라고 불리우는데 얘 역시 지진파입니다. 자, 이런 횡파 종파는 진동하는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렁인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모양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파동이 전달되는 것이 횡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종파는 빨간색 막대를 하나의 입자로 보시면 돼요. 되는데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형태가 옆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횡파, 종파, 횡파는 뭐 얘기가 좀 없지만 종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막대, 입자가 좀 없는 부분은 우리가 소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막대가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면 밀한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파는 소환 부분과 밀한 부분과 소환 부분과 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진동의 전달 방식에 따라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이 입자와 여기 있는 입자 사이에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가 끊어져 있다면 이 보라색 부분이 출렁인다라고 해서 옆에 부분이 움직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얘는 반드시 어떤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횡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체만 통과. 자, 그에 비해서 종파인 이 녀석들은 입자 자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입자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런 연결 구조가 없어도 진동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종파의 특징으로는 고체와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데요. 고체로 갈수록 전파 속력이 빨라집니다. 고체로 갈수록 파동의 전파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지진파 중에 하나의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요. 지진파 중에 하나인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든가 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동의 전파 속력을 하기 전에 용어를 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건데요. 파동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출렁거릴 겁니다. 이 녀석이 전달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입자는 빨간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 쪽에서 보라색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입자가 이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로 내려오는 겁니다. 즉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요.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입자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평형 위치로부터 이제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형 위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최대 거리, 우리는 이것을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리가 진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멀어질 수 있는 최대 거리, 얘가 진폭이에요. 진폭.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동일한 모양이 반복될 겁니다.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돼 나갈 건데 이런 반복 구조를 갖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요 길이가 있을 겁니다. 요 길이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은 가장 높은 지점, 최고점에서 다음번 최고점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과 같은 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최저점까지의 길이,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요 길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이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호가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한자 들립자처럼 쓰고 읽기는 람다라고 보통 많이 읽습니다. 진폭은 주로 A라고 적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파동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입자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즉 1회 진동하는 시간이 나타날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그리고 이 주기는 대문자 T로 쓰고요. 자, 이 주기가 너무 짧아요. 빛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짧기 때문에 이 녀석을 숫자로 표현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분수 형태로 쓰거나 그래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아하는 표현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선호하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소문자 F를 쓰기도 하고요. 빛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들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수학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에 놓여집니다. 역수 관계.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익혀두고요. 횡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높은 이 지점을 마루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이 지점을 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와 골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도 파장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파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진동했을 때 파동이 얼마만큼 전달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기호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파동의 전파 속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동의 전달 속력을 이야기할 건데요. 파동의 전파 속력도 궁극적으로는 속력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잖아요. 근데 파동에서는 시간과 이동거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1회 진동하는 시간인 주기가 있고요. 그리고 1회 진동하는 동안 전달된 거리를 나타내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동의 전파 속력 자체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쓸 수 있고요. 이 주기분의 파장이라는 녀석을 요 관계를 이용해주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의 전파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혹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 파동의 전파 속력 중에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빛의 속력입니다. 빛의 속력 C는 30만 km/s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녀석이다 보니 요게 결정되어 있어요. 얘가 결정되어 있어서 요 두 개의 관계가 역수 관계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파동의 전달과 관련돼서 파동이 전달될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교과서에서는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두 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질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매질의 경계를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다른 매질이 있을 겁니다. 매질 1, 매질 2. 그리고 이 매질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우리는 굴절률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이 굴절률은 N으로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질의 경계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선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매질의 경계에 수직하게 나타나는 법선이고요. 법선. 자 그래서 이 법선에 대해서 들어오는 요 빛 경계로 들어오는 파동을 우리는 입사파라고 부르고요. 입사파. 자 그러면 매질의 경계에 입사파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되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되돌아 나가는 것을 반사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매질의 경계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데요. 매질의 경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투과파라고 불러요. 자 이때 파동이 투과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파동이 원래 진행하고 있었던 방향에 대해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질의 경계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사되든가 투과돼서 굴절되든가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때 이 법선의 기준으로 측정한 요 각도들을 이용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이야기할 건데요.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도를 입사가, 법선과 반사파가 이루는 각도를 반사가, 그리고 투가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투가라고 적어도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굴절이라고 적겠습니다. 굴절. 근데 요 둘 사이에 정확히는 세 개죠. 세 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반사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반사의 법칙은 되게 간단합니다. 입사한 각도랑 굴절이 아니죠. 반사죠. 반사한 각도가 같다라는 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사의 법칙은 되게 쉬워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이 있는데 그 굴절에 대한 법칙을 우리는 굴절의 법칙 또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굴절의 법칙 혹은 스넬의 법칙으로 부르는데 그래요. 항상 수학을 쓸까 말까 고민이죠.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입사각을 세타1, 굴절각을 세타2라고 하면 이 스넬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굴절률에 대한 비율과 각도에 대한 비율, 전파승력과의 비율, 파장관의 비율을 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스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결정이 되면 이 부분, 굴절률 부분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의 속도비나 파장비, 사인 세타의 비는 같아야 되고요. 사인 세타의 비율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1과 세타2는 항상 같이 변화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타1이 증가하면 세타2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키워서 입사각을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낸다면 굴절된 각도 역시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우니까 이 얘기는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경계에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반사될 때에는 들어온 각도 그대로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굴절의 법칙, 굴절될 때에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양쪽에서의 속도비, 각도에 대한 사인비, 그리고 파장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